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최근에 식습관과 환경이 변하면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아토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발생하면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이 동반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까지 토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성인 아토피의 특징과 치료를 할 때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성인 아토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성인 아토피의 특징과 치료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토피 하면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통 소화기와 유아기를 거치고 또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 아토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유아기 때는 없었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토피라고 하는 것이 만성의 이런 복합성 피부 질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 몸에 잠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수록 성인 아토피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기에 나타나는 아토피가 대부분 성인 아토피로 변해가는 건가요? 사실 유아기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태열입니다. 네. 제가 태열을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치료를 해주면 이게 장기간 걸쳐서 아토피로 발전하지 않겠지만 보통 잘못 조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소화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점차 중증의 성인형의 아토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또 최근에는 유아기 때 아토피가 없었지만 이 성인에 이르러서까지의 여러 가지 그 아토피의 원인 물질들 또 자극원들이 몸 안에 누적이 되면서 어린 시절에는 괜찮았던 피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아토피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기 때 없어도 성인이 되어서 아토피로 고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아토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아토피를 앓는 경우가 많은가요? 사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료실에 내원을 했는데 네. 가족력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빠나 엄마가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거나 또는 예전에 심하게 이런 유사한 알러지 질환을 앓았던 그런 그 과거력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이를 둘 이상 키우고 있는데 첫째 아이도 아토피로 고생을 했고 또 둘째 아이도 아토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같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사실 그 아토피라고 하는 질환은 어떤 감염성 질환도 전혀 아니고요. 어떤 이런 전염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병인데 그럼 왜 가족들이 이렇게 아토피의 성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아토피는 분명히 유전적인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알러지 질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결과를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그 현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음식 문화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이런 그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같이 잠재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아토피를 모두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도 더해지기 때문에 유아기 때 아토피와는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성인 아토피는 아무래도 중증의 아토피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심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극심한 가려움증은 물론이고 피부의 세포들이 정상 피부와는 상당히 달라져 있는 병리적으로 변성된 그런 피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인 아토피 환자들은 아이들과는 달리 치료에 집중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갖고 있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뭐 술이나 담배와 네. 같은 이런 유해 물질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또 직장 생활에서 주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려움이 심할 때 자꾸 대증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 아토피는 아무래도 조금 심한 형태의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성인 아토피라고 해서 반드시 치료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증 아토피를 앓을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치료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이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매우 심한 중증의 성인 아토피 환자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환자는 가려움이 매우 극심하고요. 또 피부염이 반복되고 있고 또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심한 염증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 아토피의 이 병리적인 특징이 거의 다 사라졌고요. 이 자꾸 반복되던 피부염도 없어지고 전신을 이루고 있던 이 병리적인 피부 세포가 사라지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피부로 바뀌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성인의 아토피라 하더라도 정확한 치료를 거치면 이렇게 극복이 가능한데요. 서두에 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형의 중증 아토피가 반드시 네. 소아의 아토피보다 치료가 어렵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가려움증에 대한 인내력인데요. 소아들의 경우에는 대증 약물을 끊었을 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가려움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네. 몸을 긁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시기를 조절하는 또 능력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음식을 엄마가 먹이려 하면 밥을 안 먹는다든지 네. 때를 쓰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 식이 조절의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가 시기를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토피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알 겁니다. 아이가 뭐 학교나 유치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그날 저녁에 매우 심하게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감신경계의 자극에 대한 영향을 이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받기 때문인데요. 그런 스트레스 또는 분노와 같은 이런 감정적인 조절의 능력도 다소 성인이 소아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만 받는다면 역시 성인 아토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심하다 하더라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 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의 피부는 호흡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피부도 숨을 쉬죠. 그런데 이 피부는 이렇게 숨을 쉬는 호흡의 기능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 우리 인체를 구분지어주고 또 방어하는 일차적인 또 방어막의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의 기능을 하고 있죠. 땀과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인데 이러한 피부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신선한 공기와의 접촉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적당히 햇빛에 노출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은 자꾸 어떤 외적인 부분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햇빛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외출할 때 두꺼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든지 또 각종 보습제로 피부를 덮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피부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외부 환경에서 직접 자라는 농작물보다 병충해에 훨씬 약하거든요. 사람의 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호흡 그리고 땀과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시켜주고 또 적절하게 햇빛을 쬐어서 피부층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피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토피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토피 환자는 가장 괴로운 것이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이 심하다 보니까 계속 보습제라든지 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대증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약물의 의존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피부는 점차적으로 전신의 아토피로 악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흔히 들어보신 적이 있는 건선이나 지루성 피부염 또는 만성 두드러기와 같은 이런 만성 알러지 피부 질환도 모두 같은 경과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거친다면 아무리 심한 또 어려운 그런 질환이라 하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치료와 더불어서 본인의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근본적이고 또 자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노력을 같이 하시면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성인 아토피의 특징과 치료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거의 덧니는 귀여운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적인 콤플렉스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저장 능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정 치료를 통해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런 덧니가 구강 문제뿐만 아니라 비염까지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르치과병원 박채희 원장과 함께 덧니와 비염의 연관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른 덧니. 비염과도 관련이 있어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덧니와 비염의 연관성에 대해 치과 교정 전문의 박채희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덧니와 비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덧니가 왜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덧니가 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치아의 크기가 크거나 그 치아를 수용하는 뼈가 작거나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아가 유치열기 때는 덧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구치열이 되면서 덧니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뼈가 좁을 때 치아들이 큰 경우 혹은 뼈 자체가 아주 좁아버린 경우, 치아 크기는 정상인데 뼈가 아주 좁아버린 경우에도 덧니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치아 크기나 악군 크기는 정상인데 유치일 때 뭐 다쳤거나 아니면 충치로 인해서 빨리 조기 상실해버린 경우에 그 자리를 주변 치아들이 움직여가지고 치아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버렸을 때 덧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치아가 나오는 공간이 부족할 때 덧니가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럼 덧니하면 저는 사실 송곳니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다른 치아에도 덧니가 있을까요? 이제 송곳니가 대체적으로 늦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송곳니가 주로 타겟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가 빠지고 나는 순서에 따라서 가장 늦게 자리를 잡은 그 치아가 덧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기에 있어서 우리가 10명 타는 버스인데 12명이 타면 나머지 2명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덧니가 서 있는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곳니가 먼저 빠지고 먼저 나면 그 뒤에 나는 두 번째 어금니가 서 있는 치아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작은 어금니들이 먼저 빠지고 송곳니가 늦게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송곳니가 덧니가 되겠죠. 그래서 꼭 그 송곳니만이 덧니는 아니고 네. 치아가 맹출하는 순서에 따라서 가장 늦게 자리 잡는 영구치가 덧니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위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송곳니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어금니,
큰 어금니 앞에 있는 두 번째 어금니가 덧니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송곳니도 나타나지만 두 번째 어금니가 좀 빈도가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는 드라큘라의 이빨 그 네, 위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입 천장 쪽으로 뚫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혀 쪽으로 누워서 나는 치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뚫고 나오지 못하고 뼛속에서 겹쳐 있는 치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네, 네. 덧니 형태가 나타나네요. 네, 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비염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덧니가 비염과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래쪽 치아의 덧니보다는 위쪽 뼈하고 관련이 있겠는데요. 위턱뼈라고 하면 치아를 담고 있는 치조골뿐만이 아니라 위턱뼈 자체의 모양을 보면 코의 하방, 네. 그리고 코의 측방, 얼굴의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담고 있는 위턱뼈가 좁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위쪽에 있는 비강도 좁겠잖아요. 네. 그래서 위턱뼈가 아주 좁아서 생겨난 덧니라면 비염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치아를 담고 있는 위턱뼈가 좁아서 나타나는 덧니를 가진 분들이 네네. 비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덧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비염 치료가 목적은 아니지만 네.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덧니도 가지고 있는데 비염이 있어요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위턱뼈가 좁아서 생긴 덧니라면 위턱뼈를 넓혀주면 그게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뼈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야 되는 치아라면 자리를 마련을 해주면 앉을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턱뼈의 발생 때부터 보면 좌우에 두 개의 턱뼈가 만나서 가운데가 결합이 되는 형태인데 그 부분이 뼈가 자라면서 옆으로 좀 넓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못 자랐다면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열어서 넓혀주면 그때는 그 후에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뼈가 생기고 전체 악궁의 길이가 짧다면 이제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덧니를 빼는 것은 아니고요. 송곳니는 상당히 중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송곳니가 덧니라 하더라도 그 뒤에 모양이나 기능 면에서 비교적 좀 필요가 덜한 첫 번째 제일 소구치라고 하는 작은 어금니를 빼고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아까 이 앞에서 만나는 형태로 뼈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넓히는 치료를 하면 넓어지는 건가요? 그럼요. 어떤 방법으로 넓혀? 이제 교정 장치가 치아에만 붙이는 브라켓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장치의 이름은 급속 상악골 확장 장치라고 해요. 급속 상악골 확장 장치요? 네네. 그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상악골을 가운데 부분을 열어서 확장을 해주면 그 안에서 이제 세포들이 뼈를 만들어내는 시간 동안 좀 기다려주는데 치아와 잇몸뼈의 어떤 그 기둥을 만들어서 벌려주면 그 사이에 가운데에서 뼈가 열리면서 뼈가 좀 생기죠.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기다려주면 뼈가 좀 생기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했다가 장치를 제거하고 나면 전체 악궁이나 비강까지도 넓어지는 것을 종종 봐요. 그래서 비염이 있었고 덧니가 있었던 환자들 중에서 급속 상악골 확장 장치를 쓰고 난 후에 선생님 코가 뻥 뚫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넓어지면서 비강도 넓어져서 비염이 개선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혹시 그 장치를 끼웠을 때 통증은 없을까요? 통증은 크게 있지는 않고요. 그냥 좀 둔통, 약간 뻐근한 느낌, 그리고 이제 통증보다는 뼈가 벌어지는 것이지만 네네. 이를 담고 있는 뼈가 벌어지다 보니 앞에서 보면 앞니와 앞니 사이에 틈이 생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놀린다고
그러는데 한 달 내지 2달 정도에 다시 치아는 붙어요. 뼈가 생기면 치아가 배열이 되기 때문에 네. 공간은 한두 달 내에 소실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한두 달이면 이가 이렇게 벌어질까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장치만으로는 벌어지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장치가 반응하는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2개의 뼈가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만 20살 정도가 되면 개인 차이가 물론 있지만 만 20살 정도가 되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위적으로 열리게끔 외과적 시술을 좀 받으셔야 동일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만 만 20살이 넘지만 않는다면 열어볼 수는 있는데 20살이 넘어서도 열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외과적 시술을 동반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좀 악궁이 좁은 것 같다. 좀 위턱뼈가 좁은 것 같다라고 할 때 진단을 받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일단은 교정과에 내원하셔서 진단 프로토콜대로 뼈 사진도 좀 찍고 예. 그리고 본도 좀 뜨고 그리고 사진도 좀 분석을 하고 몇 가지 또 조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덧니도 있고 비염도 있고 하는 경우에 좀 상당히 위턱이 좁은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교정 진단을 받아보면 그게 이제 나타나죠. 아직 어린아이들은 덧니가 안 났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 덧니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예방을 하려면 뼈 속에서 일어나는 치아들의 움직임이랄지 맹출 속도나 예상 같은 거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네. 이제 만 6세 때 첫 번째 영구치가 교체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엑스레이를 좀 찍고 정기검진을 하면 크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교정 전문의 박채희 원장과 함께 덧니와 비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골다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5년 만에 44%나 늘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대 중반까지 뼈 밀도를 높이고 그 이후에는 천천히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요. 30대 후반부터는 칼슘이 풍부한 멸치, 우유, 버섯을 잘 챙겨 먹거나 꾸준히 운동을 해서 뼈 밀도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골다공증이 이미 왔다면 야외 운동은 삼가고 고정식 자전거나 수영과 같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뼈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